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그리고 저 역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게 높은 리모델링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리모델링은 얘기거리가 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도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조금 이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가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될 수 있는 건지, 진짜 안 될 이유는 또 별로 없긴 한데요. 이제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자, 리모델링이 일단 뭔지를 우리가 알기 전에 왜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짧게. 사실 우리가 새 아파트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신규 아파트가 이제 여러모로 매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갖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곳인데, 이게 처음부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자금과 여건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투자 수익을 고려할 때는 이 새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낡은 게 새 거가 되는 게 좋죠. 근데 재건축을 사면 제일 좋을 텐데 재건축이 또 안 된다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냥 재건축도 아니고 새 아파트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집도 없이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투자도 못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됐을 때 우리가 차선책으로라도 꼭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이 리모델링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취지에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리모델링 지금 진행을 하는 곳들에서 뭐 이제 조합 설립하려는 곳이나 설립이 막 된 곳, 또 이제 사업 시행제 들어가는 인가가 난 곳이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뜨거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볼 거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리모델링을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이게 왜 리모델링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의 대다수 아파트들이 굉장히 낡았죠.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이게 서울시의 내용인데요. 보면은 2020년에 서울 전체 아파트의 77%가 이미 15년 다 넘어가는 아파트들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률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해서 이제 더 세대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만 해요. 근데 그것도 과거에는 뭐 중층 재건축은 안 된다, 저층만 된다, 5층짜리 아파트들만 재건축 가능하고 지분이 커야만 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층 재건축을 다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중층 재건축이 지나면 뭘 할까요? 중층 아파트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용적률이 다 넘쳐버리는 아파트들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77%나 되고요. 2025년이 되면 91%가 이제 15년이 다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파트들을 그냥 뭐 계속 놔두고 재건축도 못하고 그냥 무너질 때까지 있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들을 어떻게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새 아파트로 바꿔지면서도 용적률도 제한받지 않고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저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점수를 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앞으로 지금의 이 낡은 아파트,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우리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 연식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재건축할 수 없는 아파트들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가격 차익의 어떤 동력이 되는 부분은 리모델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리모델링이란 뭐냐? 아주 원론적인 얘기 짧게 할게요. 이제 기존의 아파트의 골격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골격은 유지를 하는데 평면을 앞뒤로 이렇게 늘려서 또는 위로 올려서 증축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뼈대를 남겨놓는다는 게 좀 애매하실 텐데, 골격을 남겨놓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내 건물을 다 없애고 뼈대만 딱 남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리모델링의 방식인데, 아직까지 위로 쌓아서 일반 분양이 나오는 리모델링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수직 증축과 수평 증축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수직 증축은 기존 높은 층에서 아까 위로 2계층을 올리는 방식이 2계층 아니면 3계층을 올리는 방식인데,
12층의 아파트들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고요. 15개층 이상이면 3개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직 증축으로 되어 있는 방식이 그래요. 수평은 이제 기존의 옆에 건물에다가 이렇게 덧대서 앞뒤로 넓히거나 이렇게 덧대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별동 증축도 이제 수평 증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옆에 따로 한 그 세대를 더 이어 붙이는 방식이죠.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증축 그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수평 증축은 이제 옆에 이제 동으로 따로 짓거나, 왜냐하면 위로에서 일반 분양을 못 나오기 때문에 그 가구수 확대하는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사업이 지금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이미 기존의 리모델링으로 해서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없이 그냥 위로 올려서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던 아파트들을 이렇게 필로티로 위로 띄우는 정도의 리모델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차이를 좀 더 볼게요. 수직 증축은 수평 증축에 비해서는 사업성이 좀 무수하다는 장점이 있고, 수평 증축은 그 수직 증축에 비해서 사업성, 이거 잘못됐네요.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직 증축으로 하려면 안전 진단에서 지금 이제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계속 우리가 문제시 삼고 있는 내력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수직 증축으로 이제 진행이 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많은 단지들이 수직 증축을 하지 않고 수평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분당의 이제 한솔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직 증축을 진행하려다가 그게 안 돼서 수평 증축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나 이게 탄탄해야 되고 잘 받치고 있는 힘이 좋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을 통과를 해야만 이제 가능한 거고요. 수평 증축 같은 경우는 C등급 이상만 통과가 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한이 그 뒤에 가면 제가 설명드리는데 15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어도 그 리모델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많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은 뭐 용적률 다 썼다. 그러면은 안전 진단만 뭐 B등급 이상 통과하면 수직 증축으로 가고 싶은 거고, 만약에 B등급이 통과가 안 됐다면 이제 수평 증축으로 해서라도 진행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수직 증축은 안전성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요. 여기서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돼서 이제 더딘 그런 곳들이 많이 있고요. 수평 증축은 그에 비해서는 검증 절차가 좀 간소하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더 빠르게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상추님, 용적률, 건폐율 신경 안 써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용적률은 이 리모델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많이는 못 올려요. 2계층 아니면 3계층까지 올릴 수 있고, 2계층도 2계층 올린다는 게 다 일반 분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로티로 띄우니까. 필로티로 띄우기 때문에 보통 1계층 정도가 증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좀 더 좀 정확하게 좀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게 수직 증축이에요. 수직 증축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약간 표시를 해드려요. 지금 이제 여기 증축을 하기 전의 모습하고 이쪽에 한 후의 모습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증축 후의 단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늘려진 공간이 있죠.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쌓아진 공간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계층을 증축을 했네요. 그죠? 지하를 주차장을 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모델링 하면은 다들 뭐 그냥 어떻게 뭐 뼈 남겨놓고 조금만 이렇게 좀 저기 해서 하는 거라 뭐 지하 주차장도 없고 막 이러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주차장 다 만들어서 넣어줘요. 저 넣어주고 이제 그 주차장 지하 주차장도 몇 개층까지 다 팔 수가 있고요. 위로 일반 분양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위에 지금 보시면 평면도가 이제 여기 지금 전선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가 여기가 원래 있던 구조일 거고, 그 위로 앞뒤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곳이 이제 늘어난 평면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건 제가 뒤에도 좀 한번 보여드리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공간도 더 넓어지고요. 평면도가 이제 넓어졌죠. 넓어지고 앞뒤로 넓히니까 넓어지고 그 다음에 층수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몇 개 층까지 올리는지는 갖고 있는 아파트의 층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필로티 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파트들 보면 기본적으로 1층에 이제 딱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들 요걸 올려주는 거를 하는 것이죠. JBH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 옆에 보면 리모델링 전후의 모양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요게 지금 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지금 그 원래 있던 아파트고, 그 옆으로. 지금 여기는 보시면 중간중간에, 별동 증축이라고 해서 여기, 요렇게 해서 붙여져 있는 공간들이 있죠? 그게 별동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공간이 좀 빡빡한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덧붙여서 더 짓게 되면 굉장히 이제 협소해지는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건폐율이 좀 나와줘야 요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도 넓히고 앞뒤로도 넓히는 이런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헷갈리시지 않도록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재건축은 전면 다 철거. 그래서 삭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조도 자유롭게 막 할 수가 있고, 뭐 이럴 수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리모델링은 그게 아니라 골조는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서 대수선 또는 뭐 부분적으로 철거해서 이렇게 증축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가능 연한이요. 재건축은 지금 30년이 넘으면은 이제 재건축 연한에 들어가게 되죠. 리모델링은 15년이 이제 그 재건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연한이에요. 그래서 제법 깨끗해 보이는 아파트들도 리모델링으로는 지금 다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전진단 같은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은 조건부 D등급에서 이제 E까지가 그 가능한 등급이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이나 C등급인데요. 수직 증축은 B등급만, C등급은 수평 증축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아니라 B를 받아야 위로 올리는 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증축의 범위가 아까 지금 계속 질문이 많으신데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게 재건축이고요. 리모델링은 기존 전용 면적의 30에서 40% 이내. 그래서 그 층수해서 일반 분양분이 전체 세대의 한 15% 정도 안에 들어가도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좀 더 비교해 보면은 용적률은 법적 상한 이내에서 돼 있고 이건 상한 초과에도 상관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고 기부 채납,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내줘야 되죠. 그래서 뭐 공원을 같이 쓰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한이 붙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고 임대주택 비율도 세대수의 한 15% 정도를 이제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있죠. 재건축은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은 그것도 없고요. 전매 제한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조합 설립이 되면은 사업 시행 인가 신청까지 3년 내에는 못 팔죠. 그리고 또 사업 시행 인가에서 착공까지 3년 안에는 또 팔 수가 없어요. 그걸 지났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될 때 매도가 가능한 거고 이제 또 착공이 되면은 이제 아예 못 파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특수한 케이스 뭐 10년을 보유했고 5년을 거주했고 1년 무주택자인 1주택자인 이런 분들의 물건은 거래가 가능한 것이고 그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단점도 많지만 이렇게 재건축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적 자유로운 어떤 그 제한이 많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네. 4세대 아파트 되는 건데요. 이게 뭔 얘기인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네요. 재건축이 좋죠. 좋기는 재건축이 좋죠. 자, 근데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금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미 임대료는 되게 낮게, 전세는 되게 낮게 잡히는 어떤 그 상태이다 보니까 괜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가격은 낮고 매매 가격은 되게 높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 있어서 좋은 거 투자하겠다면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금이 빠듯한데 투자하고 싶은데 조금 더 투자 수익 높은 거 하고 싶다. 그럼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 절차를 한번 볼게요. 일단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이제 1차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이제 받고 나서 건축심의를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1차 안정성 검토를 하는데 이거는 수평 증축은
여기서 예외예요. 그러니까 수평 증축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직 증축은 이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도시 계획을 건축 심의를 또 받고 사업 계획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안정성을 또 검토받는데 이것도 역시 수직 증축에서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수평 증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은 허가가 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한솔이 여기 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주 철거를 하게 되고 2차 안전 진단을 또 받게 되는데 여기도 역시 수평 증축은 제외입니다. 이렇게 해서 착공하는 과정이어서 우리가 수평 증축으로만 진행한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5년 정도에서 조금 길면 6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조금 길게 더 길게 되면 7년 정도까지. 근데 지금의 우리가 원하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 점은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고. 자, 리모델링의 장점과 단점 짧게 볼게요. 리모델링의 장점은 사업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갖다가 재건축처럼 길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규제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진행을 성과를 볼 수가 있고 다만 이게 지금처럼 우리가 다 수직 증축을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좀 진행이 더딘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일단 사업에 들어가서 탄력 받으면 빨리 움직여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정부의 다양한 규제에서 좀 자유롭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과이익 환수지에 부담금도 없고 뭐 해라 내놔라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되게 비교적 편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또 하나는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모든 리모델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괜찮은 살만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15년 지난 아파트들 중에는. 그리고 분당 신도시들 보면 아파트들이 이제 30년 연한이 가까워 오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날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좀 작은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장점이고 단점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다양한 구조 변경이 안 되고 어떤 전체적인 단지를 완벽하게 새로 세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올려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구조에 대한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가 좀 낮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뼈대 골격을 딱딱딱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층과의 층 사이 청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시스템 에어컨들이 다 이제 신축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공간이 좀 더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좀 내려줘야 한다. 내려서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고 구조는 사실 또 아쉬움이 많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평형면도 설계를 보면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투자 수익률이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완전히 다 없애고 새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낡았던 집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다른 집을 얻어가는 방식이라면 지금은 있던 그 자리에서 조금 이걸 더 이렇게 위에 올리고 옆으로 해서 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 재건축에 비해서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인데 우리가 이거를 잘 결합시키는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여건에 맞는 투자를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건이 되고 자금도 되고 하신다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규제에 비교 좀 취약한 편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좀 견고한 편이고 왜냐하면 현재도 전세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운영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전매라든가 제한이 없고 이제 규제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그래서 재건축을 노릴 분들은 노리시고 리모델링을 하실 분은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투자 수익을 상당히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편견을 갖고 이건 절대 안 돼, 이것만 돼 이런 생각으로는 좀
투자에 다양한 접근을 하기가 어렵고요. 어떤 시대와 상황, 어떤 시대의 변화에 좀 부응하는 방식을 찾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요. 자, 그래서 내력벽 철거를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가 좀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 근데 이제 건기원이라고 하죠. 건설기술원의, 한국건설기술원인가, 거기서 이제 이 내력벽 철거에 대한 정부의 어떤 용역 검토에서 이미 다 답은 내려놓은 상태인데, 발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조금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가 보통 뭡니까?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거나,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큰 건물들 보면, 다 이 라멘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큰 골조를 탁탁탁 걸어놓고 거기다가 안에 벽을 터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구조로 이제 건물을 짓죠.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도 보면은 2개, 3개를 탁 털어서 같이 쓸 수도 있고 사무실을 이렇게 다양한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이 아파트는 좀 다른 거예요. 아파트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보와 이런 기둥으로 해서 짓는 이 방식이 아니라 이 벽체 자체를 하중을 견디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걸 내력벽이라고 하는데 이것들로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집이 굉장히 예쁜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방도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보시면 중간중간 기둥이 이렇게 걸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반듯반듯한 예쁜 구조의 모양을 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사도 훨씬 더 이제 빠르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 방식을 사용해서 아파트들을 많이 짓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방식으로 했을 때 문제는 뭐냐? 이제 한 30년 차 되면은 아파트가 낡아도 완전히 헐지 않으면 이제 새 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력벽을 완전히 철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 조금씩 조정해서 이렇게 어디 일부는 철거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러한 어떤 좀 협의해가는 과정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너무 이제 아직까지 리스크를 안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답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철거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이게 구조가 여기 보시면 옆에 여기 지금 이게 대치레미안 하이스턴이 이미 리모델링으로 해서 아파트가 지금 대치동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죠. 그래도 시세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렇게 쌍용 예가 클래식이라든가 여기 요 대치 하이스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리모델링 함으로 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기는 했는데 보시면 이 구조 설계를 보시면 여기 보여드리죠. 이렇게 가깝게 요게 지금 원래 이 구조였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구조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넓혀준 거예요. 증축이 된 거죠. 근데 조금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좀 길쭉하고 이렇게 모양이 반듯한 모양은 좀 아닌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는 것이고 밑에도 지금 보시면 방배동 군정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쌍용이가 클래식이 됐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지금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넓혀가지고 구조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비교적 구조가 좀 그래도 예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7평, 18평짜리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이제 복도식 같은 경우는 복도 공간을 이용해서 쭉 위로 빼주거든요. 그러면 좀 길쭉한 모양의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좀 예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굴처럼 길쭉한 모양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구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모양으로 해서라도 집을 새로 지었을 때 훨씬 더 공간도 넓어지고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 그 외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 완벽하게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지는 못하더라도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분명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고 기둥으로 딱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충격에 좀 견고한 편인데 이렇게 안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내력벽 철거가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얘기를 가볼까요? 자, 그래서 리모델링에 유리한 조건을 조금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요즘은 이게 설계가
점점 더 기술이 좋아지고 점점 다양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진행된 건들을 좀 기준으로 보면은요. 일단은 동일한 평형대가 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20평대 단일평형이라든가 30평대 단일평형이라든가 아니면 20평, 30평 이렇게 두 개 평형만 돼 있다든가 하면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동의를 받기가 쉬워요. 서로 의견이 많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동의를 받고 진행하기가 쉽고 20평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30평 정도가 나올 것이고 30평대 뭐 초반대 아파트는 한 30한 중반에서 중후반대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면적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래서 동일평대가 많을수록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확장하기 좋은 복도식 구성이면은 좀 더 리모델링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에 그냥 딱 같이 이 면적 안으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낮을수록, 왜냐하면 별동 중축 같은 거를 하게 될 경우에 빽빽하게 차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너무 답답하니까 별동으로도 짓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별동 중축을 해서 추가로 하려면 그 정도의 공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이제 그 수평 중축으로 리모델링 하는 곳들은 이 별동 중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 물량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가능할수록 좀 더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여기 저희 용산에 있는 옆에 사무실에 있는 2000년대 맨션 같은 경우도 이 별동 중축과 수평 중축으로 해서 하는데 그 굉장히 그 르엘에서 그 조감도 나온 거 보면 아주 멋지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떻게 이 그 구조가 나오니 설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테고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수직 증축으로 해서 일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게 허가가 난 유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성지 아파트가 수직 증축으로 유일하게 이제 그 허가가 났어요. 근데 왜 여기가 그게 됐냐? 지반이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내력벽이 안전하지 않다, 안전성 문제가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안전성 문제에서 비교적 그 아주 유리한 조건인 게 단단한 지반이 있다 보니까 그거의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서 이 수직 증축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성지 아파트가 지금 수직 증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 아파트처럼 지반이 단단한 아파트라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들 하고 싶어하는 수직 증축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죠.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있을수록 유리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그 앞에서 제가 구조 그 단면을 보여드렸지만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하 주차장이 또 한 개 층 정도만 들어가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미 다 파져 있어. 다 파져 있으면 그 터프하게 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모든 조건이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네, 조선한지 500년님, 네. 맞추고 싶으셨어요. 다음에 퀴즈가 또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이제 15년 차가 넘어간다 하면은 리모델링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대청도 있고, 쌍용도 지금 진행을 하죠. 근데 그 수직 증축으로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내력벽이라는 그 중요한 문제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성 문제도 일단 부담이고요. 해외에서 이 리모델링을 수직 진출 리모델링을 이렇게 그 내력벽을 이렇게 철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사례를 굉장히 따라하는 걸 원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먼저 선례가 있었던 거 따라가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뜩이나 리모델링 진행하면 한다고 그래도 막 아파트 시세가 막 뛰는데 뭐 약간의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조금 유리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퀴즈를 드릴게요.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해야 돼. 퀴즈 나갑니다. 퀴즈. 수직 증축이 지금 사실은 처음은 아니에요. 수직 증축이요. 수직 증축.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수평 증축의 방식으로 짓는데
그래서 리모델링 한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수직 증축으로 해서 2계층을 올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미 한 사례가. 여기가 어딜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아프일가님하고 지금 현석동에 있다고 토마스 요크님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호수 아파트예요. 현석동에 있는 호수 아파트인데, 지금은 밤섬예가라고 돼 있죠. 밤섬예가 클래식입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밤섬예가 클래식인데, 이 아파트가 2계층을 증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지금 이게 이제 그 증축한 평면 저긴데,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평 증축은 한 계층 필로티만 띄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수직 증축은 2개 아니면 3계층 증축을 하는 것인데, 여긴 2계층 증축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하 주차장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더 넓히고, 뒤로 이렇게 좀 넓히고 해서 2계층을 올려서 위에 2계층이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재밌는 보여드릴게요. 자, 뭘 봐야 될까? 로드뷰를 좀 볼게요. 이 아파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뭔지는 모르지만 많이 보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다니면 눈에 너무나 잘 보이는 아파트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요 아파트, 요거가 지금 밤섬 쌍용 예가 클래식이에요. 요 아파트인데, 그럼 얘가 왜 2계층 증축을 했느냐? 가까이서 다시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강변북로입니다. 강변북로고, 강변북로 아주 옆에 딱 붙어 있죠. 이 아파트가 어떤 상태냐면요, 제가 여기 직접 가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봤는데 여기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렇게. 그러니까 주차장이 2층까지 이 방음벽을 뭐랄까요? 방음벽이죠. 이거 설치를 하면서 여기까지가 다 바로 이렇게 이거가 너무 가려버리니까 만약에 1층만 올리고 여기다 집을 넣으면 그냥 딱 이렇게 바로 그 강변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변북로에 바로 붙어 있는 상태에 그냥 있고 아무것도 없는 뷰가 완전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어느 정도는 그 조망을 확보해 주려다 보니까 이게 2계층을 올리게 된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근데 2계층 증축을 하면 안 됐던 거였는데 이렇게 하고서 그냥 굉장히 증축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요, 호수 아파트였을 때 시세에 비해서 지금 이게 호갱로로 잠깐 볼까요? 보시면 지금 예가 클래식이 39평이 호가로 이제 뭐 거의 15억으로 이제 가 있는 상태예요. 꾸준하게 가격이 올랐고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시세가 아주 계속 거래가 자주 계속 터지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한강 조망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상품성이 좋아졌죠. 2012년도에 새로 이제 집을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완전히 상품 가치가 바뀌어진 그런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 자리가 지금 보시면 요게 요쪽에 지금 여기가 딱 강변북로랑 딱 붙어있는 자리인 거예요. 가보면은 여기 창이 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창으로 바깥이 차가 쌩쌩쌩 지나가는 게 바로 보입니다. 아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조망권을 너무 가리기 때문에 그 위로 증축을 한 사례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수평 증축이긴 하지만 아까 많이들 말씀하셨던 뭐 레미안 디치하이스턴이라든지 그다음에 로이뷰라든지 청담 로이뷰라든지 그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가 또 2개 있죠. 자이도 있고, 그리고 쌍용 예가 중에서 저쪽에 뭐 이제 당산동에 있는 거, 그리고 밤섬 도곡동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리모델링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이제 새롭게 변신을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 재건축을 한 새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수익과 어떤 상승의 어떤 그 힘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꼭 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대치하이스턴 잠깐 볼까요? 입지가 되게 좋죠. 대치하이스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뒤에 구마을에 이제 쭉 이제 입주하게 되면 완전히 노른자 입지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좀 성공적으로 잘 되려고 한다면은 이게 되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아파트 입지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대차일성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리모델링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입지가 좋다 보니까 시세가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꽤 좋은 어떤 계속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의 이제 기존의 어떤 사례들을 한번 살짝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추진 중인 리모델링 단지를 한번 살짝 짚어볼까 해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지금 핫한 그 분당에 있는 한솔주공 5단지 리모델링 했을 때 조감도입니다. 여기는 저쪽 강남에 있는 아파트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 여기는 어디냐면요, 문정시형 아파트예요. 조감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쌍용이죠. 가락쌍용도 굉장히 조감도가 멋집니다. 확실히 조금 공들인 티가 나요. 여기는 옥수국도. 한솔주공 5단지를 한번 잠깐 보자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분당 정자역에 가까이 붙어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건폐율이 이제 11%였다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27.64%로 이제 건폐율이 이제 확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동 준축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용적률도 좀 올라가게 되고, 가구 수는 이제 100몇십 세대 정도가 증가를 해서 1271세대로 굉장한 대규모 단지죠. 지금 원래도 규모가 큰데 훨씬 커지고, 동수도 16개 동으로 동수가 늘어납니다. 이제 별동 준축을 하기 때문이죠. 아예 동을 이렇게 따로 지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서 사업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박태영님, 문정권형 안전진단 결과 다음 달에 나온다고요? 네. 저렇게 해서 안전진단 받고 이제 빨리빨리 사업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문정 레미안을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연식이 꽤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중에서 하나에도 예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문정동.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문정동이나 이쪽을 조금 낮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입지적으로는 이제 교통 여건이 우수한 자리는 아니고, 위에 여기 문정 시형 아파트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하죠. 여기 문정 레미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세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어야만 내가 많은 차익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얘는 좀 자리가 좀 아쉬운데, 이런 자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의외의 성과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진짜 좋은 자리야 라고 생각되는 곳은 또 우리가 그만큼 비용을 들이고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익률이 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정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세가 굉장히 안 오르는 아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한 1년 동안 뭐 28% 오른 걸로 나오는데, 변동률이 이제 굉장히 단기에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는 지금 연식 자체가 2004년에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처음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나름대로 이 송파권에서는 레미안이란 브랜드의 첫 입주 단지였거든요. 세대수도 거의 1700세대 대단지 아파트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실입주해서 들어와서 사셨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교통이 이제 뭐 8호선 들어오고 막 이래도 여기는 이제 좀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없었던 좀 아쉬움이 있고, 주변에 지금 보시면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좀 있는데 진행이 좀 더디다 보니까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못 받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얘를 언급하느냐, 이걸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수직 증축하고 세대 분리 방식으로 해요. 여기 문정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적은 평수가 30평대예요. 그래서 40평대, 50평대까지 평수가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직 증축을 하면서도 세대 분리. 그래서 어떤 거냐면 큰 사이즈에 있는 것들을 분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머지 내가 사이즈를 줄이고 나머지는
그걸 임대하는 방식의 그런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 뭐 이 집 한 채 그냥 깔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아파트들이 이제 요 리모델링이 또 매력이 있게 또 진행이 되게 된 거고, 이제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사시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가 또 빨리 나왔겠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터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 가구 위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대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 그 점이 이제 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또 좋은 어떤 그 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지 아파트가 그 집안이 단단하다고 했는데, 여기도 안반지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땅에다가 이걸 리모델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직 축축도 우리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이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레미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그 사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를 좀 보면은 40평대가 지금 원래 최근래까지만 해도 작년에 뭐 5월까지만 해도 12억대 있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16억대 이미 거래가 되고 없어요. 물건이 없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30평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작년까지는 이제 뭐 가격이 많이 싸서 여기 아파트가 시세가 너무 싸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급등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리모델링 이슈가 나오면 그냥 가격이 많이 뜨거워지는 상황들은 너무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의 어떤 그런 건 아닌 것인데, 그렇게 되고, 지금 보면은 우국신 아까 손오공님은 제가 문자 보내주셨다고 해서 확인할 거고요. 우국신, 자, 우국신은 뭘까요? 뭐 퀴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너무 쉽긴 해서요. 부동산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우국신이 뭔지. 우국신 답변 주실 분? 우국신이 뭘까? 그렇죠. 이수혁 우국신. 말씀하시네, 저기. 윤마늘님. 네. 그렇죠. 네. 우성국동 신동아. 맞습니다. 북한 원전은. 원전은님, 맞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국신 항공뷰예요. 항공뷰. 우성 극동 신동아 아파트가 통합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맞춰주신 분 문자 넣어주세요. 아까 어느 분이셨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화 연결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짠 보시면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모양이 이제 뭐 이게 조감도니까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예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제 증축을 이렇게 위로도 하고 조금씩 옆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싹 이렇게 하면서 안에 이제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롭게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제 여기 제가 평면도를 한번 잠깐 갖고 와봤어요. 이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러한 그 어떤 안들이 나오는 것이라서, 여기도 있네요. 변경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보니까 참고용으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대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있던 모양인데, 지금 뭐 한 37평이 한 46평형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인데, 이렇게 여기 조금 넓혀서, 공간을 넓혀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제가 소형 평형은 지금 갖고 오진 않았어요. 좀 큼직한 평형 갖고 왔는데 39평도 큰 평형으로 48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공간을 이만큼 넓혀가지고 이제 평수가 크게 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대형 평형들도 있네요. 요거는 다 이제 지금은 아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넓혀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형 평형의 단점은 좀 우리가 요즘은 베이를 많이 따지잖아요. 지금도 여기가 이제 3베이 구조인데 뭐 요즘은 4베이, 뭐 5베이, 뭐 점점점 이 베이가 뭔지 아시죠? 이 창이 오픈된 창이 연결되어 있는 게 많을수록 이제 좋은 것인데, 그런 것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약간 평수가 커지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반듯한 모양으로 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런 모양, 요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국신이었습니다. 우성, 극동, 신동아.
얘기를 나눴으니까 여기도 잠깐 뭐 볼까요? 그 지도를. 여기가 지금 시세는 되게 그렇게 생각보다는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세가 그 한참 분위기 좋을 때는 저쪽에 남산타운하고 막 되게 비등비등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컴퓨터가 조금 속도가 느리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 보시면 작은 평수도 있죠. 작은 평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조금 평수 30평대 같은 경우에 호가는 뭐 14억대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뭐가 끊기는 네 괜찮아요. 그냥 이게 약간 버벅거렸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프레지가 구동을 하다 보니까 잘 보이시죠? 네. 금호벽산 얘기도 잠깐 나눠볼게요. 금호벽산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조감도만 가져왔습니다. 조감도만 일단 조감도 네 이거 굉장히 예쁘게 지금 딱 모양이 잡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 그 보면 뭐 금호벽산이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너무 구릉에 있고 뭐 여기 멀고 이래서 좀 시세가 뭐 별로다 이렇게 뭐 아파트 별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셨던 근데 가격이 많이 쌌던 아파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시세가 보시면 지금 굉장히 크게 점프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한 8개월 사이에 막 거의 40% 이렇게 올랐는데 9억 뭐 8억 9억대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이제 13억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리모델링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꼭 리모델링을 내가 끝까지 가서 그 리모델링 된 아파트를 받을 거야. 재건축 아파트를 내가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서 새 아파트 받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서 적절한 이슈와 호재가 됐고 내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차익이 실현됐을 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투자의 수익률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조금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적절한 시기에 잘만 들어간다면 좋은 차익을 보고 안정적인 차익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원했던 좀 더 상급지의 물건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니까 너무 막 좋은 것만 찾아서 가려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긴 한데 어떤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거, 상품성이 확실한 거, 아니면 제일 최상의 물건은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돈이 있다면 들어가서 하려고 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할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좀 더 베이스를 다지기 위한 과정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의 얘기 다 왔는데 이렇게 되고 자, 지금 그래서 요 얘기까지를 했고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우리가 시장의 어떤 트렌드 흐름을 조금 예민하게 좀 날을 세우고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방식 그것도 물론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지 않은 틈새는 뭘까 이런 것을 관심을 갖는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어떤 투자의 결과치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은 제가 봤을 때 이 리모델링 아니면은 이제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오는 용적률을 좀 제법 많이 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상품성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뭐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고 1대1 재건축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1대1 재건축을 한 아파트가 좀 있죠. 그래서 마지막 퀴즈 한 번 더 내볼까 해요. 네. 이것도 쉬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자 이만큼 했으면 거의 다 답을 아실 것 같은데 용산의 1대1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이름은 뭘까요? 네, 맞춰주시는 분에게 전화 상담의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뭐 문자 안 주셔도 돼요. 전화 연결이 민망하신 분들이 있으면 강지혜님 네 맞춰주셨어요. 첼리투스 맞습니다. 레이면 첼리투스가 1대1 재건축을 한 아파트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지나다니면서 여기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뭐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한 평가도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
이제 로드뷰를 보려고 하니까 얘가 좀 버벅거리는 것 같네요. 계속 끊기죠. 조금 답답하시나요? 아이고, 이거가 왜 그럴까요? 레미안 틸리투스인데 맞아요. 빵빵튜브님 렉스 재건축한 틸리투스 맞습니다. 렉스를 재건축해서 틸리투스를 지었죠. 근데 이게 아마 그 당시 처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뭐 13억 정도 시세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추가 분담금이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서 일반 분양 없이 그냥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시세는 이제 35억 이렇게 하죠. 네. 죄송해요. 자꾸 그렇게 해서 네, 이게 조금 제가 이제 로드뷰를 보려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잘 보이네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틸리투스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틸리투스예요. 지나다니면서 뭐 이제 강변북로 타고 가면은 눈에 딱 좀 들어오는 아파트죠. 이게 모양이 위로 또 이렇게 착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랑 좀 연예인분들도 많이 사시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1대1 재건축을 해서 과감하게 이제 비용을 좀 투입을 하고 아파트의 가치를 많이 끌어올린 그런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제 50평이, 그러니까 이게 평대가 지금 이제 50평 단일평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가는 이제 35억 이렇게 넘게 나오는데 나중에 여기 이촌동에 용산공원 들어오고 옆에 아파트들 신동아나 이제 왕국맨션이나 여기 한강맨션 쫙 재건축 다 진행되고 앞에 리모델링까지 되면 이 일대가 완전히 고급 주거지로 싹 바뀔 거고 틸리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아파트로서 계속 시세가 따라 움직이는 또 한강변에 탁 들어가 있는 아파트니까요. 그래서 장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조금 그 당시 사람들이 사실은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1대1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걸 하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과감하게 진행을 했고 굉장히 좋은 결과치를 봤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용적률이 얼마 안 나와서 안 되고 이런 것들 지금의 제안은 나중에는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파트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지면 결국은 중층 아파트에 재건축이 갈 거고 중층이 또 가다가 또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리모델링 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일부는 또 재건축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약간 앞으로의 미래를 좀 바라봤을 때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물건을 것이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아직은 접근할 만하냐 이러한 어떤 고민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다 같이 드리고 싶어요. 네. 이촌동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부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제가 사실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 받으실 때 몇 년 전부터 받으면 거기 재건축도 안 되지 않나요? 되게 용적률 다 써서 이제 못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있고 리모델링 이슈만 나와도 가격이 꽤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었고 요즘 이제 그 리모델링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한가람 같은 경우 시세가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평대 같은 경우는 이제 19억, 20억대 이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여기 이 일대 아파트들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여기만의 방식으로 갈 것이고 또 우리 아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평촌이라든가 일기 신도시들 평촌이나 분당, 일산 이런 곳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건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이제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겠는데요. 이제 할 것 같은 곳, 할 수밖에 없는 입지 거기를 잘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아직은 그런 게 없어서 그냥 그래도 가격이 좀 접근이 괜찮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리모델링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이제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하면은 그런 이슈들을 받아갈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리모델링이 아주 순탄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면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서 또 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의견이 또 엉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사업에 좀 빠르게 속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충돌이 많은 그 소유자분들끼리 충돌이 많은 그 지역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들은 이제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좀 다 고려하셔야 되고, 내가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제 현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슈만 나와도 일단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 리모델링 하는 거를 잡고 싶다면 그런 분위기를 좀 잘 또 파악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말고도 이제 투자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지금 시장에서 약간 시장이 주춤한 것 같은데 뭔가를 지금 사야 되나, 막 지금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고민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지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